오늘 우리는 흔히 나누는 가족 간의 소소한 이야기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같은 가벼운 주제는 잠시 접어두려 합니다. 대신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잔혹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서 혹은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 바로 노인 대상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쳐 힘겹게 모은 퇴직금, 그리고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집 한 채,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노후 자금이 전문 사기꾼들의 눈에는 그저 탐스러운 먹잇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때로는 친자식보다 더 살갑게 안부를 묻는 재무 설계사로 위장하여 원금 보장,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야금야금 삼켜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어르신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실제 증언을 통해 노인들을 노리는 3대 사기, 범죄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수도,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하는 이 몇 분의 시간이 훗날 여러분과 가족의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피 같은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후 5시. 유리창 틈새로 비스듬히 쏟아진 햇살이 낡은 소파 위로 길게 들이웁니다. 경로당 한켠의 라디오에서는 1980년대 유행했던 흘러간 옛 가요가 잡음 섞인 목소리로 흘러나옵니다. 그 거친 음질은 마치 세월의 주름 속에 끼어버린 낡은 기억처럼 들립니다. 방 안에는 10여 분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태극권 동작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구석에 앉아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호호 불고 계십니다. 구석에 놓인 TV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뉴스 프로그램의 오프닝 멘트는 무심하게 흘러나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재산 편취,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지만 TV 속 앵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재테크, 효도, 노후 대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가 한 세대의 퇴직금과 존엄성을 삼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들이 사기 범죄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매년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 대상 사기 사건만 해도 1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40% 가까이가 자녀를 사칭하거나 친인척 간의 신뢰를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67세, 평균 피해 금액은 약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사건의 실제 신고율이 발생률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혹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믿고 싶지 않아서 침묵을 택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약하고 외롭고 복잡한 걸 싫어하는 노인들만 골라냅니다. 어느 형사님이 범죄 예방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법원 출석 요구서, AI 기술로 합성된 아들의 목소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투자회사 홈페이지까지, 경로당 벽에는 색이 바랜 사기 예방 포스터가 몇 장 붙어 있습니다. 송금 금지, 맹신 금지, 이체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지만 정말로 그 글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 끔찍한 것은 사기 조직들이 가족애라는 포장지를 두르면 노인들의 빗장이 가장 쉽게 열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기 수법에는 진짜 가족이 공범으로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노인이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하며 은행의 복잡한 디지털 업무에 서툴다는 점을 악랄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이 설계한 덫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실수를 하길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잃게 되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 존엄, 그리고 독립성까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기 수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3가지 사기 유형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치 소원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밀하게 기획된 재테크 사기입니다. 두 번째,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스마트폰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결국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세 번째, 가장 악질적인 경우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자녀를 구해야 한다는 공포심을 심어 하룻밤 사이에 전 재산을 날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 3가지 함정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모든 저축을 잃었고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누군가는 자신을 속인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식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정침을 이용한 재테크 사기에 한 어머니가 어떻게 휘말리게 되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한경자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37년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말하는 건 늘 한 박자 느리고 글씨는 펜으로 꾹꾹 눌러 쓰는 걸 좋아합니다. 밥은 여전히 집에서 직접 지어 먹는 게 편한 구식 사람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는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서로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도 별로 없고 전화벨이 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죠. 휴대폰이 울리면 의뢰 은행 대출 광고 문자거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알림이겠거니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을 때 액정을 내려다보니 서연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 딸 서연이었습니다. 화면에서 깜빡이는 그 이름을 보고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딸애가 먼저 전화를 건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 멈춰있던 작은 시계가 째깍하고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종료 종소리처럼 그 소리가 너무나 반가워 손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기억 속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약간의 웃음기까지 섞인 이제는 다시 듣지 못할 거라 체념했던 그 다정한 말투. 그래, 서연이니. 최대한 덤덤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즘 별일 없이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그냥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요. 딸아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기가 많다잖아요. 갑자기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생각나서 말벗도 없으신데 걱정이 돼서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식은 오미자차 잔 위로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를 툭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시간 되세요? 우리 날 잡아서 밥 한 끼 해요. 딸애가 그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거나 집문서 사본을 보내달라는 용건일 줄 알았는데 밥을 먹자니요. 밥이야 당연히 먹을 수 있지.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맨날 집에서 창밖 나뭇잎 떨어지는 거나 보고 있는데 언제든 시간 많다. 수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자주 가던 그 식당에서 만나요.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딸이 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좋다. 아주 좋아. 마치 딸이 마음을 바꿀까봐 겁이 난 사람처럼 좋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TV는 언제 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조차 그리 눈부시지 않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걀 2개와 우유 반병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딸애가 좋아하는 잡채거리와 소고기를 좀 사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해주는 갈비찜을 먹는다면 어쩌면 저녁 늦게까지 머물다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서요. 딱 1시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약속한 토요일 저녁, 딸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그 남자는 구김 하나 없는 짙은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이 채 안 되어 보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제 딸보다 더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친구장 도연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덕분에 대학 갔는데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립서비스에는 이골이 난터라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깍듯한 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친한 척하며 너스레를 떠는 영업사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절제된 행동으로 말의 선을 지켰고 물을 따를 때조차 제 컵의 위치를 먼저 살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본론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해외 신탁 상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운을 뗐습니다. 제가 고개를 젓자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머님처럼 평생 성실하게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 금융 상품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딸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집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도연 씨가 설명 잘한다고. 엄마는 내 말 안 믿더니 장도연이라는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배분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해외 자산을 관리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죠. 사실 요즘 국내에서도 신탁 상품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수익을 확정 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더니 복잡한 그래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 고객님의 수익률 분포표입니다. 3년 동안 평균 연 수익률이 8.7%였습니다. 게다가 달러로 운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그 복잡한 곡선이나 도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 그려진 굵은 초록색 화살표가 위를 향해 치솟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제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었는지 서두르지 않고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어머님,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서연이 어머님이시니까 그냥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청받은 분들만 가능한 거라서요. 서연이한테 어머님이 한번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본 것뿐입니다. 저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전에 그랬잖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니까 이자도 얼마 안 붙어서 아깝다고. 저는 얼떨결에 으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실버타운 같은 곳 들어가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지. 딸아이가 제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죠. 말은 느려도 제가 믿을 만한 구석을 정확히 파고드는 아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도연 씨는 명함 한 장과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워낙 검소하셔서 충동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정말 좋은 겁니다. 투자는 원래 신중해야 하니까요. 며칠 동안 이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요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실 겁니다. 저는 가타부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명함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얇고 세련된 글씨체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회사 이름은 한빛캐피탈 아시아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꽤 거창해 보였지만 그만큼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도 의심스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현관을 나설 때 했던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난 진짜 엄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인지 저는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로 평생을 살며 원칙과 순서를 중시했기에 장도연 씨가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해도 즉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둔하다. 며칠 더 생각해보마 라고 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었죠. 어머님, 그렇게 신중하신 게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충동적인 고객님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든 여기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재작년 오키나와 여행 갔을 때 찍은 파란 바다 배경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좀 생각해봤어? 엄마가 평소에 아끼고 의심 많은 거 알아. 근데 이번엔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도연 씨 프로젝트 진짜 확실한 거야. 우리도 투자하고 있어. 엄마, 나중에 노후 편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잖아. 이게 기회야. 저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몇 줄의 글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은 따뜻해지는데 다른 한쪽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나 한 번만 믿어봐. 내가 그동안 딸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걸까? 저는 가계부를 꺼내 뒷면에 숫자 2개를 적었습니다.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거나 혹시라도 병이 나면 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정도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령 잘못되더라도 말이죠. 그날 점심 저는 카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도연 씨는 컬러로 인쇄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혀 있고 붉은색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금융 용어가 많았지만 매분기 이자 정산, 연수익률 80% 예상 이라는 문구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펜으로 그 부분의 밑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품은 3개월 폐쇄형입니다. 3개월 뒤에는 연장하실 수도 있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아니요. 영업일 기준 5일 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2천만 원만 해보죠. 그는 실망한 기색 하나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하실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보다 더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바로 어머님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옆에서 차를 마시는 서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지 않고 누군가와 열심히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가지 않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열람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딸이 나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했는데 정작 딸 자신도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 뒤 장도연 씨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제 계정 화면 캡처였는데 총 자산 20일, 200여 원, 금회 수익일, 200여 원, 상태, 정상 운용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데 묘하게도 120만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딸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한 그릇을 따로 덜어 보온통에 담아두었습니다. 3개월 만기가 되면 투자를 좀 더 늘려볼까? 한 4천만 원 정도?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면 괜찮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조심스럽게 간을 보는 그 심리를 이용해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몬다는 사실을요. 3월 중순이 지나자 저는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익금이 입금된 속도나 액수가 꽤 그럴듯했거든요. 서랍 속에 묵혀뒀던 2년 전 재테크 노트를 꺼내 은행 금리와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길함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프지는 않은데 아무리 삼키려 해도 넘어가지 않는 이물감처럼 다가오죠. 어느 날 오후 슈퍼마켓 앞에서 예전 제자였던 민수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시중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였죠. 녀석은 제 쌀포대를 들어다 주겠다며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차 한 잔 내주는데 녀석이 식탁 위에 놓인 투자 계약서를 보더니 무심코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투자도 하세요? 어디 플랫폼이에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복사해둔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딱 30초 정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양식이 좀 이상한데요. 한빛캐피탈 아시아? 제가 알기로 국내에 정식 등록된 금융사 중에 이런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인감 보시죠. 빨간색은 맞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나 법인 번호가 없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해외 법인이라 그럴 수도 있지 않니? 민수는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그 계약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흐릿한 인쇄 상태, 깨알 같은 약관 속에 숨겨진 시장 변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플랫폼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장도연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해지랑 출금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2시간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라 일시적으로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좌 보안이 걱정되시는 거면 기술팀 통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불안한 마음에 서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여기 투자했다고 했지? 넌 얼마나 넣었니? 답장은 빨랐습니다. 나도 몇 천만 원 넣었지. 엄마 왜 그래? 수익금 받은 거 확인했잖아. 저는 그 문자를 찌푸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 계약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네가 쓴 계약서 좀 사진 찍어 보내줄 수 있니? 딸은 알았다는 말도
기다려보라는 말도 없이 딱 한 글자를 보냈습니다. 휴. 그러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걸까? 자기도 속은 걸까? 아니면 가짜인 걸 알면서도 나를 끌어들인 걸까?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 1원도 더 넣지 않기로요. 그들이 아무리 진짜처럼 말해도 도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금융을 모른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늙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도연은 그 뒤로 2번 더 연락해 왔습니다. 한 번은 자녀 3석이라며 VIP 특별 우대 상품을 권했고 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잠시 후 서연 씨는 이미 추가 투자금 준비하셨는데 따님과 상의해 보시겠어요? 라는 문자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날은 서연이에게조차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2번째는 서연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도연 씨 카톡 차단했어?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더 투자 안 하겠다는 거야? 전에는 믿는다며.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더는 안 한다. 첫째는 위험해 보이고 둘째는 너조차 그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다.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못 믿어?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당연히 널 믿고 싶지. 내가 철들었고 독립적이고 충동적이지 않다고 믿고 싶어. 근데 서연아, 넌 내 계약서조차 나한테 보여주지 못하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니?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엄마 맘대로 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누군가 이불을 너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엄마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조건 양보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멈춰서는 것이 비정한 게 아니라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의 빈자리를 메워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엄마니까 라는 이유로 자식의 결정에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흘 뒤 저는 경찰서가 아닌 파출소에 들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카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수익 인증 사진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여경 한 분이 계약서를 보더니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회사 이름 저희가 벌써 3번째 접수받아요. 대포 통장 쓰는 유령 회사 맞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넣으셨어요? 2천만 원이요. 그게 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더 안 넣었어요. 여경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서 멈추신 분은 어머님이 처음이에요. 파출소를 나서는데 가슴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사기 예방 담당자에게 이 자료를 넘겼고 나중에 작은 강연회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20여 명의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인질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누군가 가족을 미끼로 거래를 제안하면 의심하지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노후를 담보로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야만 부모 자격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확실한 거라며 투자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좋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 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멀리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 자신에게 말해줄 뿐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절벽으로 걸어가지 않겠다. 제 이름은 한경자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날릴 뻔했지만 멈춰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속은 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사랑이 물건처럼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경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사기의 칼날은 가족이라는 두 글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낯선 타인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회복하고 싶었던 딸와의 관계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엄마, 나 한 번만 믿어봐. 그 한마디가 이성의 스위치를 꺼버린 셈이죠. 하지만 더 끔찍한 경우는 진짜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집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기꾼이 가족을 사칭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직접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박동훈 어르신은 4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현금 인출기 앞으로 데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친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배신이며 기술적인 범죄가 아니라 인간성의 비극입니다. 제 이름은 박동훈, 올해 76입니다. 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결국엔 자식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젊을 때부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도박에 손을 대고 마약 때문에 구치소를 3번이나 들락거렸죠. 사채 빚도 산더미처럼 져서 제가 직장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둘째 상민이는 성격이 착하고 순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진 못했지만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지요. 저는 늘 큰아들에게 부채감을 느꼈습니다. 놈이 아무리 막 나가도 아비인 나마저 포기하면 놈의 인생은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요. 그래서 놈이 빚을 갚아달라, 갱생하겠다, 이사하겠다며 손을 벌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도와줬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이성적인 판단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저도 헷갈리더군요. 2달 전 상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녀석은 살이 쏙 빠져 있었고 말투도 예전처럼 건들거리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제게 국수를 끓여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너무 평온해서였습니다. 녀석이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녀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조그맣게 중고 오토바이 장사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는 형님이 루트를 뚫어줬는데 가게 보증금이랑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 있는 돈은 다 은행에 묶여 있다. 내가 늙어서 인터넷 뱅킹도 할 줄 모르고 폰뱅킹도 못한다. 녀석은 더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좀 찾으며 오토바이 부품 사는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녀석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도 봐오고 청소도 하고 제 혈압도 체크해주고 카카오톡 쓰는 법도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작은 수첩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자동이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이런 건 왜 적냐? 라고 물으니 나중에 아버지 깜빡하시면 제가 챙겨드리려고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드디어
아들이 사랑구실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집에 혼자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박동훈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국민은행 금융사고 예방팀의 최 과장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저희 보안 시스템에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누군가 서울에서 아드님 박상우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님 명의의 카드로 5천만 원을 결제하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상우 신분증이라뇨? 걔 지금 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도용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금융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있어서 현재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로 아드님께 물어보세요. 신분증 분실하신 적 없는지. 범인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은행에서 전화 왔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누가 내 신분증으로 내 카드를 긁으려 한다는데 서울이라던데. 수학이 넘어 녀석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 어쩐지 며칠 전에 신분증이 안 보이더라니.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거 자금 세탁에 연루되면 아버지 계좌도 다 묶여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시키는 대로 하세요. 빨리 혐의 벗으셔야죠. 곧이어 은행이라던 곳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며 다른 사람을 바꿔줬습니다. 박동훈 씨 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이 형사입니다. 그는 사건 번호와 소속을 줄줄 읊어댔습니다. 아드님 신분증이 국제사기 조직에 복제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송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임시로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48시간 내에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때 상우가 방에서 뛰쳐나와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형사님,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같이 갈게요. 제가 옆에서 실수 안 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그렇게 저는 친아들의 손에 이끌려 집 앞 은행 ATM기로 갔습니다. 녀석은 제 옆에 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무통장 입금 누르시고 보안 코드 입력하세요. 형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아들과 경찰이 저를 보호해 주려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첫 번째로 1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그들은 자금 추적 결과 또 다른 계좌가 연동되어 있다며 추가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상우는 옆에서 아버지 빨리 좀 하세요. 시간 없대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또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체를 하려던 날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주저하자 상우의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중요해요. 감옥 가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때문에 나랑 동생까지 피해보면 어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 3일 만에 제 평생의 재산이 증발했습니다. 다음 주에 둘째 상민이가 집에 들렀다가 형이 새 신발에 최신형 휴대폰을 사고 갑자기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상민이가 형을 추궁했고 그제야 그 경찰, 은행 과장이 전부 가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상우야, 네가 날 속인 거냐?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 흉내를 냈지만 입으로는 뻔뻔한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돈 안 갚으면 팔 하나 자른다고 협박하는데 어떡해.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거 아니었어요? 좀 미리 쓴 셈 치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컵을 쥐고 있던 손이 너무 떨려 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에게 도박이나 빚 문제가 있다면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의심의 끈을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설령 아들이 옆에서 맞다고 해도 반드시 은행 공식 콜센터나 112에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상우는 제 아들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어떤 인간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게 아버지라 할지라도 팔아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상우는 잡혀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28년을 키운 아들이 늙은 부모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순간에 등을 쳐먹는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르신들,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피는 품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라도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박동훈 어르신의 사연은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진실을 보여줍니다. 사기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너무 쉽게 용서하려 한다는 점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기꾼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의 공포심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 세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가 구하려고 했던 딸은 사실 아무런 사고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철수입니다. 70이 조금 넘었고 강원도에서 평생 막노동과 공장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배운 건 없지만 관공서나 법원 같은 곳은 근처에도 안 가고 사는 게 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죠. 검사, 판사, 소리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촌노입니다. 제겐 외동딸 수진이가 있습니다. 대학 나와서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다닙니다. 매주 전화해서 약 챙겨 먹었냐 묻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보내주는 효녀지요. 우리 부녀 사이는 끈끈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제가 딸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걸려온 낯선 전화 한 통이 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과 고등어 한 손을 사들고 집에 막 들어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철수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지법 김서기관입니다. 법원이라는 말에 저는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법원이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상대방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본인 사건이 아니라 따님 이수진 씨 문제입니다. 따님이 지금 중대한 교통사고를 냈는데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검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머리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뺑소니라뇨.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 있다고 했는데요. 이철수 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과실치사에 도주 우려까지 있어서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계속 울면서 아버님만 찾고 있습니다. 원래 연락드리면 안 되는데 하도 사정해서 특별히 전화드리는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서 쉰 소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담당 변호사 연결해 드릴 테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곧이어 중후하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철수 씨 담당 국선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징역 7년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애가 겁이 많아서 운전도 살살 하는데 그럴 애가 아닙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가장 급한 건 민사 합의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주면 바로 고소한다고 난리입니다. 5천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큰 돈은
저는 법적인 절차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전까지 합의금 안 들어가면 따님은 바로 교도소 갑니다. 일단 3천만 원이라도 보내면 가석방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소리 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공포가 내장을 뒤집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전화를 안 받지? 변호사라는 사람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철수 씨, 제가 시간 좀 끌어놨는데 입금 안 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뛰었습니다. 첫 번째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석 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금을 깨서 1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 이 큰 돈을 어디 쓰시게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가족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오후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슨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 있어? 나 회의 중이라 폰 꺼놨는데 눈앞이 캄캄해져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냐? 사고 난 거 아니냐? 사고, 무슨 소리야? 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너 사람 치여서 구치소 갔다고. 합의금 필요하다고 해서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설마 보이스피싱 당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울먹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내가 평소에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말고 무조건 확인하라고 했잖아. 회사로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네, 전화가 안 되니까. 나는 네가 잘못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왔던 이성의 끈이 딸의 목소리 흉내 한 번에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딸을 지키려던 행동이 결국 사기꾼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전화로 송금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 직접 오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딸이 울고 있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3천만 원. 다시는 못 찾을 돈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분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기꾼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 자식의 안위와 노후 자금의 상실을 노립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 즉 재테크 사기, 계좌 도용 사기, 가족 납치 빙자 사기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첫째, 권위를 사칭합니다. 은행과장, 검사, 변호사, 전문 투자자 같은 직함으로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둘째, 긴급한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후까지 곧 구속됩니다라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감정을 이용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넷째, 결국은 송금을 요구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결론은 돈을 보내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네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멈춤, 생각, 확인, 신고, 멈춤. 돈 이야기나 가족 사고 소식을 들으면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생각, 법원이나 검찰이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할까? 왜 딸이 직접 전화하지 않을까? 스스로 질문하세요. 확인. 110이나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세요. 자녀의 회사나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사기꾼이 준 번호로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신고.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돈을 안 보냈어도
신고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소통 방식을 정비해야 합니다. 나만의 암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고향 이름이나 우리 집 강아지 이름 같은 거요. 낯선 번호로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그 암호를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손에 쥐고 있는 돈만이 진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거나 사기꾼에게 뺏기는 순간 그 돈은 남의 돈이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어 라고 하시겠지만 자식이 빚에 쫓기거나 이혼 위기에 처하면 부모의 노후 자금은 그들에게 최후의 비상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미리 주지 마십시오. 판단은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집도 주식도 아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식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